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일 내부통제 전담팀에 소속되어 있는 김두삼이라고 합니다. 규제 대응을 넘어 전속을 설계하다. 네, 전사리스크 관리, 전사내부통제 고도와 관련된 강의의 두 번째 섹션이고요. 크게는 이제 우리 상법 개정과 전사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런 통합내부통제, 즉 전사리스크 관리 체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 그리고 최근에 이런 통합내부통제의 동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법 개정과 전사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연계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특히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법 개정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은 뭐 이사회 충실 의무라든지 뭐 감사위원 선출이라든지 독립이사 제도라든지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사회의 논의, 판단, 결의 사항에 리스크가 증대되었다라는 거고요. 특히 주주나 감사위원회 감사 기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는 이사회의 판단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겠구나. 그리고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립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특히 이사회 논의에 대해서 판단 결의는 이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확신하는가 라는 거를 이제 기업 스스로가 입증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상법 개정 자체가 전사 리스크 관리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라든지 불확실성한 관리를 위해서 선결적으로 우리가 과제를 선정하고 이제는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특히 더 여기서 이사회 충실 의무라고 하는 부분들, 즉 이사회 충실 의무 확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기존에는 회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잠재적으로 이제 이해 상충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이사회 충실 의무가 이제 주주까지 확대했다는 거는 결국 소액 주주의 권리가 강화된다는 얘기고요. 이 의미는 소액 주주의 회사에 대한 경영진에 대한 사회이사에 대한 어떤 그 관리가 결국 점검이 점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우리가 지배구를 보면은 결국 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설립되고요. 또 경영진이 이사회, 물론 이게 대표이사를 통해서 선정되는 게 있겠지만 이러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경영진과 혹은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에 이해상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주주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소액주주가 기업에 대해서 경영진에 대해서 어떤 관리하는, 감독하는 혹은 점검하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전사적인 리스크에 대한 관리, 평가가 이제는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정당성, 아까 제가 했던 정당성이라고 하는 건 뭐죠? 듀케어입니다. 우리가 이사회 결정 자체가 에 대한 정당성도 중요하지만 혹여라도 이사회나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잘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당시의 의사결정이 정당했어라고 하는 부분들은 듀케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듀케어를 다 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사회 결의사항 중에 특수관계자라든지 혹은 자본거래에 대한 거라든지 뭐 사업계획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감독 당국도 하나의 이해관계자고요. 주주, 뭐 법률 규제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사항들, 정당성, 듀케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합리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기업 성장을 위한 이사회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특히 마련해야 될 필요성, 이거 듀케어를 즉 입증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저희가 상법 개정과 전사리스크 관리에 관련해서 특히 필요한 게 전사리스크 관리라든지 경영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이사회에 대한 판단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회에서 의사결정, 결의가 될 때 이사회에서만 결의가 끝나나요? 보통은 그 정도 사안이면 각 현업부서에서부터 팀장이나 부서장 관련된 임원의 승인을 득해서 결국 이사회 결의안까지 올라올 겁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사회 결의에 대한 근거 자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현업부서에서의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사회에서 판단할 때 결국 그
디시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정당성이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또 그 인프라가 정말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4가지 항목을 얘기합니다. 트러스트 포 데이터, 정말 그 데이터가 믿을 수 있는 겁니까? 트러스트 포 컨트롤, 이거와 관련된, 이 결의사항과 관련된 전사적인 현업 부서의 컨트롤을 포함해서 이런 통제 활동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보고된 트러스트 포 리포트죠. 보고된 리포트를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그 트러스트 포 프로세스, 우리가 현업 단계부터 해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성을 제공해야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전사 리스크, 어떤 관리 체계, 정립, 실질적인 운영, 모니터링이 더욱더 강제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내부 통제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합 내부 통제, 결국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아까 그 부정이나 횡령, 안전사고, 법규 위반 등을 통해서 최근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리스크 사건 사고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소송, 법적 제재 등으로 인해서 기업이나 경영진, 이사의 책임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리스크 대응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응 방안은 사후 약방문식의 대처가 많죠. 일단 사건 터지고 나면 그 원인을 좀 분석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거. 하지만 사후 약방문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옛날과 같이 사후 처리 비용이 적거나 우리 평판이나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거나 과징금이 별로 안 됐을 때의 시대죠.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평판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서 매출부터 우리가 타격을 받죠. 그리고 과징금, 제재 수준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후 약방문식의 대처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예방 중심의 대처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부서별로 혼재된 대응 방안을 갖고 있더라.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관성 있는 체계 정립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 그리고 단순하게 진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듀케어를 또 입증할 수 있고 이런 내재와 실질 운영이 필요하고요. 또 듀케어를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마련해야겠구나 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각 기업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비즈니스의 환경에 따라서 달릴 수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이런 실질적인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거에는 다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서 기업의 큰 피해라든지 특히 요즘에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건 사고로 인해서 지속 성장 가능성을 훼손하더라. 즉 사건 사고 나와서 평판이 무너지고 나서 매출의 어떤 급감이 일시적이지 않고 상당히 지속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전속까지도 영향을 주더라는 거고요. 이런 사후 약방문식의 대처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 또 상법 개정 등으로 인해서 어떤가요? 요즘에 이제 아까 소액주주의 권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소액주주가 이런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기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소송 리스크라든지 어떤 제재에 대한 그런 리스크들이 증대되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법규가 요즘에 처벌 규제가 어떻게 되고 있죠?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죠.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벌금 1억 했던 게 지금은 10억, 100억도 될 수 있고요. 또 경영진들, 또 담당했던 임원이나 담당자들까지도 이런 법적 구속까지 이제 처벌 10년형, 5년형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아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제는 예방 중심의 대처, 일관성 있는 체계 정립, 그리고 내재와 실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올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변화 관리하고 이런 거를 잘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 이런 내재화만 실질 운영이 필요하고요. 듀케어를 입증하는 거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효적인 동적 전사리스크 관리 체계, 즉 통합 내부 통제의 필요성은 이제는 간과할 수 없고요.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하면 내부 통제 제도라고 하는 게 왜 있는 거죠? 뭔가를 리스크 관리한다는 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라고 하는 거를 달성하게 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험이 되겠죠. 근데 그 목적이 크게 보면은 우리가 코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코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리스크 관리나 내부 통제와 관련된 거의 전설적인 기본이 되는 프레임워크인데 거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기업은 결국 3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운영 목적입니다. 기업의 운영의 효율성, 효과성을 확보하는 거고요. 보고 목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감사보고서 공시도 있을 거고요. 아니 사업보고서 공시 이런 것처럼 보고 목적이 있는데 이거는 보고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고요. 법규준수, 우리가 해당이 되는 기업에 해당이 되는 관련된 법규 및 정책의 준수라고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 그게 위험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특히 상장회사나 비상장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보고 목적 중에 재무 보고 목적과 관련된 내부 통제, 즉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비재무 보고 목적 그리고 운영 목적, 법균수 목적 달성을 위한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부 통제 제도의 프레임워크는 크게 보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준법, 아까 보고 있던 보고, 운영, 다만 겹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나 어떤 통제 활동은 한 개 이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전사적인 우리 회사의 밸류체인에 영향을 두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소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네 가지 우리가 스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이겠죠. 회사 특성에 맞게끔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을 식별하고 거기에 맞는 통제 활동을 우리가 설계하고 또 해가 지나면 거기에 대한 변화 관리를 하는 게 설계의 단계일 거고요. 정말로 이제 그런 우리 규정 지침, 통제 활동에 따라서 모든 임직원이 행동하는 거. 예를 들어 자금 팀장님이 이제는 자금 집행에 대한 거를 실질적으로 잘 리뷰하고 승인하는 거. 이게 이제 운영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러한 통제 활동들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 이거는 뭐 자가점검이 될 수도 있고요. 제3자의 운용평가가 될 수 있고요. 내부회계처럼 이런 운용평가, 즉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독립적으로 뭐 감사위원회가 됐던 아니면 내부감사가 됐던 경영진이 됐던 간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함으로써 미비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고 이런 절차로 해서 크게 설계, 변화관리, 그리고 운영, 그리고 모니터링을 포함한 평가, 그리고 점검 및 보고 이 네 단계를 거쳐서 매년 로테이션처럼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소라고 하는 내부 통제 통합 프레임워크는 글로벌적으로 거의 기본이 되는 프레임워크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내부 통제에 관련된 목적,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목적이 있을 거고요. 또 내부 통제의 5가지 구성 요소, 그리고 어떤 관련된 조직,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코소의 내부 통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내부 통제 설계 운영을 위한 구성 요소, 원칙과 중점 고려 사항을 제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통합 내부 통제 체계, 즉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 정립을 위해서 중요한 어떤 모델, 방안이 어떤 게 있나요? 라고 질문할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내부 통제 표준 체계, 코소의 프레임워크를 얘기하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인터사이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소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공공 부분의 내부 통제 표준 모델 체계를 제시하는 게 인터사이 모델인데 그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내부 통제 표준 체계를 활용하고요. 또 내부 통제 같은 경우는 R&R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R&R 모델을 우리가 보통 3선 모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선, 2선, 3선. 1선은 현업부서고요. 2선은 약간 관리, 지원 부서가 될 거고요. 3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부감사 부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1선, 2선, 3선의 역할과 정립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내부 통제 R&R 모델인데 이거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 통제 운영 모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자가점검이라는 것을 합니다. 즉 우리가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제3자 운영평가, 즉 객관성과 독립성 때문에 제3자 운영평가만을 보통 강조하지만 이 전사리스크 관리 체계는 내재화가 중요하고요. 실질적인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3자 운영평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자가점검, 즉 현업부서가 자가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통합 내부 통제 체계 구축, 전사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업무를 진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전자내부 통제에 대한 운영 모델의 개요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전자내부 통제에 대해서는 매년 리스크 자체가 바뀔 수 있죠. 통제가 바뀔 수 있죠.
회사를 둘러싼 내부적인 거든 외부적인 거든 리스크 자체가 바뀔 수가 있고 또 회사의 규정 지침이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변화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축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떠한 법이 바뀌었어? 어떠한 사교가 바뀌었어? 우리 동종업종에서는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했어? 특히 우리 회사 내에서는 어떤 게 발생했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 변화 관리 그리고 위험의 추가적인 식별이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식별된 이런 업데이트된 위험을 가지고 위험 평가를 해야겠죠. 우리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리스크가 예를 들어서 위험이 200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00개가 다 똑같나요? 그리고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인프라라든지 어떤 리소스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스크는 절대적 확신이 아니라 합리적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투자, 조금 더 많은 관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위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저위험을 관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고위험에 우리가 집중된 그런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중요한 리스크로 도출되지 않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대내외적 환경, 어떤 걸 고려해서 이런 위험 평가를 하는 거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규정 지침, 절차가 뭐가 있지? 이게 통제 활동이 되겠죠. 이런 통제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팅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현업부서는 운영하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링, 평가죠. 자가점검, 제3자 독립적 운영 평가를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발견된 미비점들은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개선하고 이걸 통해서 이런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적인 것들이 이제 구축을 하고 나면 전사 내부 통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런 모델로 이런 체계로 이런 흐름으로 간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 그냥 사례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변화 관리를 해서 변화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양식,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거고요. 또 위험에 대한 식별, 또 위험 평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흔히 리스크 어세스먼트 템플릿이라고 표현하는데 위험 평가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리스크들이 정말로 적절하게 회사 내에서 통제되고 있느냐, 관리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내부계 관리로 따지면 우리가 설계평가를 하잖아요. 어떤 통제 활동이 있는데 그 통제 활동이 해당되는 관련된 리스크를 적절하게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도록 설계된 거 맞아? 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인 통제 활동이나 설계평가를 진행할 거고 그리고 모니터링, 아까 얘기했던 자가점검이라든지 제3자 운용평가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이런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내재를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실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통합 내부 통제에 대한 동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은 그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이런 통합 내부 통제 혹은 전사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 법도 없었나요? 아닙니다. 있어 왔습니다. 즉, 금융기관 대상으로 통해서는 우리가 준법 감시라는 게 이미 2000년에 있어 왔고요. 또 5천여 년 상장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법 지원인 그리고 준법 통제 기준 이런 것들도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그 ISO는 우리가 이제 법적 규정은 아니지만 국제 표준으로 해서 ISO 뭐 37001이라든지 예를 들어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ISO 37301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 아까 얘기했던 ISO 22301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 경영 시스템 이런 것들처럼 이런 전사 리스크와 관련된 국제 표준, ISO 표준들이 존재해 왔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의 평가를 공공기관은 받기 때문에 그 중에 매우 중요한 영역이 자체 감사 활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공공기관의 통합 내부 통제가 이미 적용이 돼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운영과 법규 준수 목적 관련된 내부 통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은 책무 구조도라고 하는 우리가 재무보고 목적 떠나서 컴플라이언스 관련해서 금융사가 갖고 있는 관련된 리스크에 대응되는 어떤 책무를 정의하고 그 책무에 관련된 임원들을 우리가 매핑하는 형태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총무구조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아시는 것처럼 24년, 25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또 상법 개정, 우리가 이사회 충실 의무 확대 등을 통해서 상법 개정이 우리가 경영진이나 사회이사에 리스크에 영향을 주는 거고 결국 그 얘기는 우리가 경영진이나 사회이사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전사적인 리스크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국내 규정들의 변화사항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책무구조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도입이 된 건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내부 통제 기준이 대상이 되는 거를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업무 범위, 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들이 기존에는 좀 미흡했다라고 했던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통제 관련해서 조직 내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이 좀 불명한 부분이 있지 않았어? 또 승인 위주로 통제 절차가 있다 보니까 실효성이 저하됐다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에 대해서 내부 통제 관리 의무, 그 리스폰시빌리티 맵이라고 하는 거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사회에 대한 내부 통제 감독 의무를 매우 강화한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제 감사원에서 우리가 공공기관의 감사실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때 24년도에 매우 중요한 변화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기관 전반의 내부 통제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 기관 전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업, 경영진이 되겠죠. 그래서 자체 감사 기구의 독립성과 인프라 개선이라든지 특히 내부 통제 강화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50% 안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 즉 공공기관 전사 내부 통제에 대한 것들을 이미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운영 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외 통합의 해외에서의 이런 전사적 관리 체계, 통합내부 통제 사례를 한번 저희가 찾아봤는데 특히 이제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이트가 있는 거고요. 즉,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통합,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즉, 통합 내부 통제 기준이라든지 운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통합 내부 통제 시스템을 컨텐츠 관점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도 구축을 하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룹 통합의 프레임워크를 하더라. 우리나라처럼 별도, 모의사, 아니면 자회사 각각이 아니라 그룹사가 있는 경우에는 종속회사까지 포함된 그룹에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하더라.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런 내부통제위원회라든지 뭐 리스크 관리 커미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지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전사 내부통제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실적인 변화 관리,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런 전사적인 내부통제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기존에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를 많이 하셨을 걸로 이해하지만 그 당시에 as of today로만 진단하고 그 이후의 변화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모니터링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들이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가 우리나라에 정립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변화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이런 사례를 통해서 레슨을 가지고 기업에 맞는 이런 리스크 관리 체계 정립, 운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외 같은 경우도 뭐 여러 큰 회사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룹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서 글로벌 스탠다드, 아까 해외 사례와 유사하게 그런 경영 투명성을 많이 확보하더라. 그리고 IT 시스템을 많이 활용해서 매뉴얼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또 내부 감사 시스템을 통해서 위험 요소를 사전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더라. 즉 예방 중심의 통제 활동을 많이 하더라라는 거고요. 근데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국내, 해외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사 과제로 도출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시스템, 특히 요즘에는 AI라든지 디지털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더라라는 거를 우리가 고려해서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회사에 맞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통합내부통제 시스템은 조직의 어떤 운영, 효율성, 투명성, 안정성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리스크 관리, 통제라고 하는데 꽂히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하니까 오히려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안정성이 더 높아지더라라는 거고요. 특히 IT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좀 적시성이 있는 그리고 실질적인 이런 지속 가능한 우리가 전사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부통제 실패 사례에 대해서 하나의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담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은 담합과 관련해서 이제 부정 사례가 좀 가끔씩 기사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파급 효과는 뭐냐면은 과징금, 벌금, 소송 비용도 있고요. 특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제한, 입찰 제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행사 처벌 가능성까지 존재하고요. 또 글로벌적으로도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담합은 정말 우리가 관리하기 어렵지 않나요? 물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리스크를 100%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할 수 있더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공정거래법에 관련된 준수 프로그램 강화한다. 예를 들어서 임직원에 적용되는 행동 강령,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요. 또 교육 같은 거 의무화하고요. 그리고 실제 담합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부 통제, 승인 절차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서 다단계 승인을 한다든지 또 가격 결정이라든지 입찰 관련해서는 다단계 승인 제도를 둔다든지 또 실시간 모니터를 통해서 좀 이상 거래 이런 담합의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는 이걸 포함해서 이상 거래를 갖다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특히 내부 신고 제도, 우리가 흔히 휘슬블로우죠. 이런 내부 신고 채널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런 담합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리스크가 있는데 이건 할 수 없어가 아닙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최소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 매우 중요하더라라는 거고요. 중대재해처벌 관련해서도 아시는 것처럼 그 11가지 항목에 대해서 어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항목들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최소의 반기 1회 이상의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중대재해 발생할 때 관련해서 안전보건 교육 등을 실시를 갖다가 하고요. 특히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회사가 해당이 된다면 관련돼서 적절한 규정 지침 절차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들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를 중대재해처벌 관련해서 내부 통제에 대응 사례를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하고 있는 데는 조직, 책임, 구조의 설계에 대한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 제조 기업의 같은 경우는 CSO, 그러니까 칩 세이프티 오피서를 이사회 혹은 CEO 직속으로도 두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내부 통제의 핵심 라인으로 편입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같은 경우에 청부도처럼 우리가 경영진까지 내부 통제 책임을 묻는 구조를 도입해서 책임을 강화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리스크 관리 통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프로세스나 시스템에 연계한 사례도 있습니다. 즉 전사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연동해서 하나의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전사 통합 중대재해 관리 플랫폼을 도입해서 정말로 처음 사고 위험에 대한 신고라든지 점검 이런 엔드투엔드로 해서 한 화면에서 관리하고 내부 통제 증빙으로 활용하는 듀케어를 또 입증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죠. 이런 거 있고요. 또 컴플라이언스 우리가 프로그램과 통합해서 중대재해 리스크를 최우선 과제로 등록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전사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중대재해 처벌 관련해서 실질적인 내부 통제를 대응하는 그런 사례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중대재해 관련해서 AI 플랫폼을 도입해서 처음에 실시간으로 사전적인 어떤 그 이슈 발견부터 해서 결과적으로 교육, 사후 관리까지 하는 거를 하나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 안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이런 플랫폼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방준수 관점에서 또 문서화 관점에서 또 모니터링 관점에서 이런 플랫폼을 AI를 통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내부 통제에 대한 동향, 시사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게 규제 대응에서 가치 창출로의 인식이 전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는 이제는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인프라 투자 없는 이런 내부 통제 관리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제는 리스크 관리는 비용이 아니라 보험이고 투자다. 라는 거고요.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사람과 시스템과 컬처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즉 내부 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정말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두 번째 섹션에서 제가 상법 개정, 전사 리스크 관리에 대한 거, 또 통합 내부 통제의 의미, 그리고 최근의 통합 내부 통제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게 결국 체계화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듀케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변화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재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